여러분, 혹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직접 겪기 전엔 모릅니다. 저는 71살 이순아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딸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오늘은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왜냐고요? 딸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비가 낮부터 내렸고 병원 창틀을 두드리는 물방울 소리가 내 숨보다 더 성가셨다. 딸 정민은 엄마 금방 올게요라고 말하고 병실 문을 닫았지만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나는 누워있던 침상에서 상반신을 세우고 천천히 커튼을 열어 비의 결을 보았다. 비는 실처럼 가늘다가도 갑자기 굵어져 복도 끝에 응급등을 물감처럼 번지게 만들었다. 간호사는 3번이나 보호자 연락이 안 됩니다라고 반복했고 4번째에는 내 눈을 피했다. 그 말은 사실을 에둘러 말하는 기술일 뿐이었다. 보호자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라는 문장을 상냥하게 포장한 말. 나는 머리맡 서랍을 열어 휴대폰을 확인했다. 정민의 프로필 사진이 회색점으로 바뀌어 있었고 이름 옆에는 없는 번호라는 냉정한 문장이 붙어 있었다. 그제야 고백하듯 속삭였다. 버려졌구나. 입술 끝이 떨려 모음이 자꾸 흩어졌다. 비냄새에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어린 날의 공장 밤근무가 떠올랐다. 금속 트레이에 부딪히는 도구 소리는 예전 기계 프레스의 규칙적인 곡선처럼 나를 옛날로 데려갔다. 나는 서랍 맨 아래 칸에서 오래된 손거울을 꺼내 내 얼굴을 확인했다. 이마의 주름은 얇은 종이처럼 겹겹이 접혀 있었고 눈가는 새벽길 지도처럼 갈라져 있었다. 순아 씨 통증은 어떠세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깎은 조약돌 같았다. 견딜만 해요.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아프다고 말하는 건 이 병실을 더 차갑게 만들 것 같았다. 나는 물컵을 반쯤 비우고 창틀에 남은 물기를 엄지로 스쳤다. 유리 표면을 흘러내리는 물길은 어둡고 길었고 내 지난 생도 그와 닮아 있었다. 정민이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보험사 다녀오고 서류만 접수하면 돼요. 보험, 서류, 접수, 이런 단어들이 내 딸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서늘하게 했다. 나는 젖은 손가락으로 침대 난간을 잡고 천천히 호흡을 맞추었다. 심전도 화면의 초록 선은 한치의 감정도 없이 오르내렸다. 낮이 저물고 복도 조명이 하나 둘 켜질 때까지 나는 기다림의 표정을 연습했다. 기다림에도 자세가 필요하다면 고개를 너무 치켜들지 말고 눈동자를 문 쪽에 오래 두지 않는 일, 그게 이 병원의 예의처럼 느껴졌다. 이순아 보호자분과 연락이 닿으면 접수처에 들르시라고 전해주세요. 간호사는 메모지에 3칸짜리 글씨를 남기고 돌아섰다. 메모지는 침대 난간과 시트 사이로 흘러내려 작은 배처럼 접혔다. 나는 그 종이를 주워 베갯잎 아래에 넣었다. 나 자신에게 전해야 할 연락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해가 지자 빗소리는 두꺼운 장판처럼 바닥을 덮었다. 복도 끝 창문은 축축했고 휠체어에 박히는 물자국을 기다랗게 끌었다. 나는 서랍 위에 올려둔 낡은 동전 지갑을 열어보았다. 지하 보일러실처럼 뜨겁던 공장 한켠, 달력의 빨간 숫자에 기대던 20살의 내가 거기에 아직 살고 있었다.
그때의 나는 철야수당으로 아이의 분유와 기저귀를 샀고 점심시간마다 공책 귀퉁이에 아이 이름을 100번씩 썼다. 정민, 정민, 정민. 이름은 심장을 두드리는 비밀번호였고 그 숫자는 항상 성공으로 뜨는 줄 알았다. 엄마가 꼭 사람 만들어줄게. 나는 그렇게 다짐했다. 그 다짐은 오래도록 내 허리를 곧게 세우는 척추처럼 버텨주었다. 하지만 오늘 그 이름은 통화 실패음과 함께 꺼졌다. 창밖에서 번개가 얇게 갈라졌고 잠깐 병실 벽지가 나처럼 환해졌다. 순간 문손잡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귀를 열었지만 복도는 비의 소리만 키워서 돌려주었다. 엄마 금방이라는 말은 금방을 지나 올해로 바뀌었다. 나는 침대에서 다리를 내리고 슬리퍼를 찾았다. 몸을 일으키자 심장이 연필심처럼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다. 문을 여니 빈 의자 4개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 중 하나에 내가 앉았다. 의자는 한 번도 앉은 적이 없는 것처럼 냉랭했다. 복도 끝 창으로 구급차 불빛이 붉고 파랗게 교차했다. 나는 그 빛이 내 얼굴에 번지는 것을 허락했다. 누군가 나를 찾아오는 척하는 빛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보호자분 안 계시면 야간엔 간호사실에 먼저 들르세요. 젊은 남자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웃음은 상황의 무게를 가볍게 포장할 뿐 그 상자의 내용물을 바꾸지는 못한다. 나는 다시 병실로 돌아와 커튼을 반쯤 닫고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내 귀에 오래 박혀 있는 소리가 하나 있었다. 프레스 기계가 철판을 누르던 밤, 규칙적인 둔타금과 돌아가던 펜의 숨. 그 소리는 살자라는 거대한 명령문처럼 내 등에 손을 얹었다. 그 명령이 오늘은 약간 작아졌다. 살자 지금은 조금만. 나는 이불 끝을 잡고 손톱으로 실밥을 만졌다. 실밥 하나가 느슨해지면 다른 실밥도 따라 느슨해진다. 관계도 그랬다. 희생의 실밥은 오랫동안 팽팽했지만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매듭부터 끊어졌다.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마지막 해에 낡은 볼펜으로 나에게 등기 서류를 내밀었다. 당신 이름으로 해놨어. 혹시 모르니까. 그때 나는 물었다. 왜 내 이름이야? 내가 우리 집의 기둥이었으니까. 그 말을 그때는 운 좋게 들린다고만 생각했다. 오늘 그 말이 뜻을 가졌다. 나는 침대 머리맡에 호출배를 바라보았다. 누르면 누군가 온다. 하지만 내가 정말 불러야 할 사람은 호출벨의 반대편에 있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열어 메시지 창을 확인했다. 마지막 대화의 끝에는 엄마 미안이라는 7글자가 떠 있었다. 그 미안은 다리 없는 의자처럼 나를 지탱하지 못했다. 나는 메시지 창을 닫고 사진첩을 열었다. 졸업식 날 내 옆에서 모자를 던지던 정민의 웃음. 그 웃음은 햇볕처럼 밝았고 내 그림자까지 데워주었다. 나는 화면을 천천히 밀어 다음 사진들을 넘겼다. 첫 출근 날 산 꽃다발, 새하얀 간호복, 지하철 창가에 비친 설렘. 사진 속 정민은 미래였다. 사진 밖 정민은 부재였다. 이순아 어르신, 부르면 반응하는 이름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간병사가 손난로를 건네며 말한다. 밤이 길어요. 손을 데우세요.
나는 두 손으로 그 작은 열을 감쌌다. 열은 금방 식어버렸지만 식는 사이에도 분명히 내 손을 지나갔다. 삶이란 어쩌면 뜨거움이 지나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버텨지는 것인지 모른다. 비는 계속 내렸다. 나는 그 비가 내 과거를 씻는 게 아니라 내 미래를 여는 소리이기를 바랐다. 기다림의 끝은 항상 두 가지다. 오거나 오지 않거나. 오늘은 확실했다.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 한다. 나는 침대 옆 테이블의 메모지에 아주 천천히 글자를 썼다. 이순아, 내일 퇴원 절차 문의. 적고 나니 심장이 조금 가벼워졌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에서 나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작은 문장 하나였다. 비는 여전히 창틀을 두드렸고 나는 눈을 감아 박자에 호흡을 맞추었다. 공장에서 새벽까지 일하던 시절 내 손은 늘 젖어 있었다. 기름과 땀과 세제의 냄새가 뒤섞인 손으로 도시락 뚜껑을 열면 김이 올라왔고 그 김 사이로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이건 뭐야? 계란말이야. 오늘은 소세지도 넣었어. 정민은 입을 작게 벌리고 꼭 한 입만 먹었다. 그 시절엔 그 한 입이 내 하루의 전부였다. 밤엔 빨래를 하고 새벽엔 신문을 돌렸다. 남편이 사고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 나는 이미 3번째 야근 중이었다. 그가 남긴 말은 단 한 줄이었다. 정민이는 아직 가르칠 것이 많은 아이야. 정민이만은 꼭 사람 만들어. 그 말이 내 인생의 문장이 되었다. 비가 내리던 그날 이후 나는 우산 없이도 뛰어다녔다. 빗톡촉 전화가 빗소리보다 컸고 세입자들이 떠난 집엔 바람만 남았다. 그런데도 나는 버텼다. 아이의 학비가 통장에 찍히는 날엔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2번 눌러보았다. 이만큼은 내가 살았다. 정민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교문 앞에서 나는 흰 셔츠에 묻은 잉크 얼룩을 보았다. 엄마, 창피하게 울지 마요. 나는 웃었지만 눈물이 흘렀다. 그때의 눈물은 행복이었다. 20살이 된 정민은 간호학과에 들어갔고 그해 여름방학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나는 혹시나 싶어 하루에 한 번씩 그 편의점을 지나쳤다. 유리문 너머에서 계산하는 정민을 보면 마음이 놓였다. 그 아이가 내 인생의 전부였다. 하지만 세월은 한 방향으로만 걷는다. 졸업식 날 정민은 흰 간호복을 입고 나에게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처음엔 자랑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말은 곧 경계가 되었다. 정민은 결혼했고 나는 혼자가 되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계절마다 한 번으로 줄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급했다. 엄마, 나 지금 바빠요. 그 한 문장은 점점 더 짧아졌다. 나는 전화를 끊고 나면 방 한가운데서 의자를 돌려 창밖을 보곤 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시간은 공장의 기계가 멈춘 것처럼 고요했다. 나는 딸의 인생이 성공하길 바랐다. 그래서 내 노후를 미뤘다. 병원비가 밀려도 보일러가 고장 나도 괜찮았다. 정민이 잘 되면 나는 그걸로 됐지. 그게 내 믿음이었다. 하지만 믿음은 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깨진다. 정민의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이었고 결혼 후 몇 년은 괜찮았다. 그녀는 나를 데리고 외식을 하고 명절마다 과일 상자를 보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상자가 줄었다. 그리고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엄마, 혹시 집문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왜? 그냥 보험 갱신 때문에요. 그땐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정민은 서류를 가져갔다. 그 일이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2달 후 나는 쓰러졌다. 심장이 잠시 멈추고 정신이 희미해질 때 머릿속엔 정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정민아, 엄마 조금만 쉴게. 눈을 떴을 때 병실 천장이 낯설었다. 정민이 곁에 있었다. 엄마, 걱정 마요. 병원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은 따뜻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정민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간호사가 대신 약을 주었고 보호자란 칸엔 내 이름만 남았다. 나는 그 빈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엄마란 단어는 늘 채워주기만 하다가 결국 비워지는 이름이구나. 밤이 되면 창문에 내 얼굴이 비쳤다. 그 얼굴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천장에 비친 불빛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문득 떠올랐다. 남편이 남긴 등기 서류. 그 종이를 정민이 가져갔었다. 그때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제야 알겠다. 그녀는 그때부터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다. 병원비, 보험, 그리고 내 집. 나는 너무 늦게 눈을 떴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다. 남편이 내 이름으로 남긴 서류가 또 하나 있었다는 걸 나는 몰랐다. 그리고 그걸 알려준 사람이 내일 이 병실에 찾아올 거다. 낯선 남자, 그러나 어쩐지 익숙한 목소리. 그가 내 운명을 다시 열어줄지도 모른다. 나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또 한 번 비를 들었다. 비는 여전히 내렸다. 하지만 오늘의 빗소리는 어제와 달랐다. 무언가가 끝나고 또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는 소리 같았다. 나는 속삭였다. 정민아, 엄마는 아직 여기 있다. 그 말은 빗속으로 사라졌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오래 울렸다. 병실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창문에 겹쳤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삶은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새벽 3시 병원 복도 끝에서 청소 도구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규칙적인 긁힘, 그리고 천천히 닦이는 물기.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안정적이었다. 나는 베개에 기대어 귀를 기울였다. 노인의 목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오늘도 비네 참 끈질겨. 그 말투엔 오래 묵은 고단함과 익숙한 체념이 섞여 있었다. 아침이 되자 그 노인은 내 병실 문 앞에서 걸레를 짜고 있었다. 어르신, 어제 퇴원하신다더니 안 나가셨네요. 비가 너무 와서요. 그는 웃었다. 비가 그칠 날이 있을까요? 그럼요, 언제나 잠깐 내리는 거잖아요. 노인은 걸레를 접으며 말했다. 그 말이 참 좋네요. 그의 이름은 한도영, 75살, 병원 환경미화원이었다. 그는 나보다 4살 많았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내 나이보다 젊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사람을 안심시키는 재주가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정민은 오지 않았다. 나는 휠체어를 밀고 복도 끝까지 나갔다. 그곳엔 행정실이라고 쓰인 작은 문이 있었다. 안에선 도영 씨가 서류 뭉치를 정리하고 있었다. 여기 계셨어요? 네, 가끔 도와드려요. 여긴 익숙하거든요. 혹시 직원이세요?
예전엔 그랬죠?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 병원 행정실장으로 20년 있었어요. 지금은 행정실장 은퇴 후 병원에 애정이 남아서 그냥 청소부로 일하지만요. 그 말에 나는 놀라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꺼내 내게 보여줬다. 어르신 이름이죠? 서류엔 병원 건물 등기 소유자 이순아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혀 말을 잃었다. 이게 제 이름이라고요? 네. 오래된 문서지만 효력이 남아 있어요. 예전 병원 부지를 인수할 때 건물주 명의를 변경 안 한 모양이에요.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남편분이 예전에 이 땅을 담보로 병원 건물을 세우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내 손이 떨렸다. 그럼 이 병원 제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의 말은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내 가슴에 내려앉았다. 병실로 돌아온 나는 서류를 품에 안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손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순아 앞으로.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그동안 나는 내 인생을 전부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잃은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남편이 나를 지키고 있었던 거였다. 도영 씨는 며칠 동안 나를 도와 서류를 정리해 주었다. 그는 병원 내부 구조와 법 절차를 모두 알고 있었다. 이거 정리되면 병원 이사회에서 소유권 관련 공지가 올라올 거예요. 그럼 정민이가 알게 되겠네요. 그럴 겁니다. 나는 잠시 웃었다. 그럼 찾아오겠죠.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죠. 그는 커피를 내밀며 말했다. 하지만 어르신, 이건 꼭 알아두세요. 누가 돌아오든 당신이 가진 건 더 이상 누군가의 것이 아니란 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다. 며칠 뒤 병원장은 나를 찾아왔다. 이순아 씨, 오래전에 매매 계약이 미완 상태였던 걸 확인했습니다. 혹시 상속폭이나 위임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소유권은 여전히 어르신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도영 씨를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숨지 말고 내 인생을 찾아라.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민이의 얼굴,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내 이름이 찍힌 서류. 세 가지가 한꺼번에 떠올랐다. 병원은 결국 내 이름, 내 것이었구나. 그 말은 이상하게 쓸쓸했다.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부끄러웠다. 왜 이제야 나 자신을 기억하게 되었는지, 왜 평생을 엄마로만 살았는지, 그게 미안했다. 도영 씨가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다. 이제라도 돌려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잃고 나서야 제 것이 뭔지 알겠어요. 잃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는 웃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젊은 시절 병원에 전 재산을 투자했지만 사기당해 모든 걸 잃었다고 했다. 그때 깨달았죠. 재산보다 무서운 건 마음을 내주는 거라는 걸요. 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같은 소리로 내렸지만 오늘은 다르게 들렸다. 이제 그 비는 슬픔의 배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 같았다. 도영 씨, 사람은 언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숨이 붙어 있는 한 언제든요. 그럼 난 아직 늦지 않았네요. 절대 아니죠.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날 새벽 나는 다짐했다. 정민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이번엔 지지 않겠다고.
내 이름으로 된 인생을 이제는 직접 살겠다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엔 아주 작은 불빛이 켜졌다. 그건 남편이 남겨준 유산보다 더 따뜻한 빛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곧 정민이 돌아올 거라는 걸. 그녀는 반드시 이 병원 서류를 알아볼 테니까. 그리고 그날 내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 찾아올 것이다. 병원 복도에 낯익은 구두 소리가 울렸다. 발소리는 빠르고 날카로웠다. 나는 눈을 감은 채로도 그 소리가 누구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정민이었다. 문이 열리자 향수 냄새가 공기 속에 퍼졌다. 엄마, 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색하게 부드러웠다. 나는 조용히 눈을 떴다. 왔구나. 그녀는 잠시 멈춰 나를 살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몸은 좀 어때요?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지. 정민은 웃는 척했지만 눈동자는 계속 서류 가방을 향했다. 엄마, 이 병원 서류 아직 가지고 계시죠? 어떤 서류 말이니? 건물 등기요. 아빠 이름이었던 거요. 그거 엄마 앞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한 발 다가섰다. 그거 좀 줘요. 지레가 처리해야 해요. 철이라. 나는 낮게 웃었다. 이젠 단어 고르는 것도 어른스럽네. 엄마, 지금 농담할 때 아니에요? 정민은 조급했다. 목소리가 올라가자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잠시 고개를 내밀었다가 사라졌다. 나는 천천히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냈다. 그녀의 눈빛이 번쩍였다. 맞아요. 그거예요. 나는 봉투를 손끝으로 흔들며 말했다. 이미 처리했단다. 네! 그 병원 어제 팔았어. 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내 이름으로 된 거였으니까 내 마음대로지. 엄마, 그건 제 꿈, 제 인생이에요. 너의 꿈? 난 이미 너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단다. 네가 더 잘 알고 있잖니?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한 걸음 물러났다. 엄마, 나 그 돈으로 빚 갚으려고 했어요. 남편 사업이 망해서. 그래서 날 병원에 두고 갔니? 그게 갚는 방법이었니?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내가 사라진 다음 날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다. 보호자 변경 신청을 원했다고 내 이름으로. 언제부터 준비한 거니? 정민은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아? 하지만 그건 언제나 나중에 오더라. 나는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건네듯 들었다가 다시 품으로 돌려놓았다. 팔았다. 병원 매각 대금 절반은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했고 나머지는 실버타운 입주금으로 썼다. 엄마, 제발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다시 취소하세요. 이제는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살 거니까. 정민의 눈이 흔들렸다. 엄마,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그랬단다. 그런데 사라졌어. 엄마, 내가 무너져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다시 찾아오면 그때는 달라. 정민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차오르더니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해줄게. 하지만 다시는 의지하지 마. 그녀의 손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엄마, 나 정말 후회해요. 후회는 늘 늦게 오는 법이야.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떼며 말했다. 이제 엄마도 내 인생을 살 거야. 내가 아닌 나로서. 정민의 울음이 복도를 메웠다. 그 울음은 처음엔 절박했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나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바깥에는 오후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다. 그 빛이 눈부셨다. 엄마, 그럼 저 어떡해요? 살아야지. 엄마 없이도.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커튼을 걷고 병실 밖으로 걸어 나갔다. 복도 끝에서 도영 씨가 서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다녀오셨군요. 네, 끝냈어요. 힘들진 않으세요? 조금요. 하지만 후련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어르신 인생을 사셔야죠. 그래야겠죠. 나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다. 병실 안에는 여전히 울고 있는 정민의 모습이 비쳤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울지 않았다. 내 눈가에는 다른 감정이 있었다. 결심, 해방, 그리고 평온.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내 발걸음이 처음으로 가벼워졌다. 도영 씨가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시작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이제 끝났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 끝에서 딸의 울음이 작게 들렸다. 그 울음이 멀어질수록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손에 쥔 작은 서류 봉투를 천천히 펴보았다. 거기엔 남편의 글씨가 있었다. 당신 이름으로 남겨요. 당신은 이 집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쓸며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퍼서가 아니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밝은 복도가 눈앞에 펼쳐졌다. 바깥의 공기는 따뜻했다. 비는 먹고 햇살이 병원 유리창을 비추며 반짝였다. 내 안에서도 무언가 반짝였다. 그건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린 나였다. 봄비가 내린 다음 날 하늘은 맑았다. 병원 마당에 개나리 꽃이 피었고 공기는 따뜻했다. 나는 작은 짐가방 하나를 들고 병원을 나섰다. 입구 옆 벤치에 도영 씨가 서 있었다. 정말 떠나시는군요. 응, 이젠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지.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할 만큼 남은 게 없어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잠시 웃었다. 햇살이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며 눈부셨다. 나는 가방을 고쳐들고 천천히 걸었다. 병원 담장을 지나며 뒤를 돌아봤다.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처럼 느껴지던 그곳이 이제는 하나의 추억처럼 멀어지고 있었다. 한때 모든 걸 빼앗긴 줄 알았지만 결국 내가 가진 건 이름 하나와 마음뿐이었다. 그 마음이 오늘 나를 걷게 했다. 이순화 어르신 앞으로 어디로 가세요? 실버타운이요. 조용하고 햇살 잘 드는 곳이라더군요. 좋은 곳이에요. 거기엔 저도 가끔 봉사하러 갑니다. 그럼 또 보겠네요. 그는 웃었다. 그럼요, 세상은 좁잖아요. 그의 말이 따뜻하게 들렸다. 버스 창문 너머로 병원이 점점 멀어졌다. 나는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무언가 단단한 빛이 있었다.
도착한 실버타운은 생각보다 포근했다. 복도엔 꽃향기가 났고 정원엔 작은 분수가 있었다. 나는 방에 짐을 풀며 거울을 봤다. 그동안 병실 조명 아래서 보던 얼굴과 달랐다. 이마에 주름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사이에 숨은 미소가 있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말했다. 그날 오후 복지관 강의실에서 도영 씨를 다시 만났다. 그는 봉사활동 강사로 와 있었다. 어르신, 여기서 또 보네요. 이 세상 참 좁죠? 우리는 웃었다. 그는 강의 중에 말했다. 노년의 재산은 돈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기억을 어떻게 간직하느냐가 남은 인생을 결정하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내 기억 속에는 노동의 냄새, 아이의 웃음, 남편의 손, 그리고 오늘의 햇살이 있었다.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들이었다. 며칠 후 정민이 찾아왔다. 문을 열자 그녀의 눈가엔 피로가 가득했다. 엄마, 여기 있었네요. 그래, 왔구나.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 늦게라도 좋지. 정민은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엄마, 미안했어요. 정말. 이제 그 말 그만해도 돼. 이미 들었잖니. 그래도요. 정민아, 미안하다고 할 시간에 내 삶을 다시 세워. 그게 진짜 사과야.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여기 꽃화분 가져왔어요. 그녀가 내민 작은 화분엔 분홍색 제라늄이 피어 있었다. 예쁘네. 근데 물은 너무 자주 주지 마. 왜요? 숨 쉴 틈이 있어야 오래 살아. 우리는 조용히 웃었다. 정민은 화분을 창가에 두고 방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질 때 나는 한마디를 던졌다. 정민아. 그녀가 돌아봤다. 이제 너도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엔 봄 햇살만 남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다. 도영 씨가 마당을 가로질러 오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미소로 답했다. 비가 그친 뒤의 세상은 이렇게도 맑았다. 창밖 나무 위에 새 한 마리가 앉았다. 그 새는 날개를 털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나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나도 이제 날아야지. 오랜 세월 묶여있던 무게가 어깨에서 풀려나듯 가벼웠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나답게 살았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냥 이순아로서 살았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펜 끝에서 잉크가 멈추자 마음속에서 또 다른 문장이 피어났다. 그리고 내일은 더 밝을 것이다. 전등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었다. 밤하늘엔 별이 떠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을 모아 작은 기도를 올렸다. 여보, 이제 걱정 마요. 나 잘 살고 있어요. 그 말에 대답하듯 바람이 창틈을 스쳤다. 그 바람은 따뜻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나는 눈을 감았다. 삶이 다시 시작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당신은 늦지 않았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그래, 인생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야.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너무 오래 희생하며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피어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